여긴 어디고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네, 너. 박종환과 유종환의 잊지 못할 남미 여행 이야기. 80일의 이야기를 50분의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리 한 번 더 건다.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3월 14일까지 80일간의 남미 일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페루, 멕시코, 쿠바, 중남미 7개국을 80일 동안 여행한 오래된 추억입니다. 탱자는 그 당시 H10 캠코더를 따로 가지고 갔었고, 박상의 카메라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최신형 소니 카메라였지요. 그 당시에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개념이 둘 다 없었던지라 나중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동영상을 돌려보니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이 도저히 흔들려서 재생 불가능해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동영상 끌림 보정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그나마 몇 장면을 살려서 이렇게 편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행 전문가들이 생애 최고의 여행지로 꼽는 남미 여행,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제 더 가보기 힘든 곳, 운이 좋아서 다시 간다고 그래도 이때만큼 다시 경험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의 추억들을 열심히 편집해서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거리에서 땅고 공연부터 당나귀에 짐을 싣고 트레킹도 하고, 신용카드도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미국 수교 전의 쿠바 여행까지. 자, 두 번 다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날 것 그대로의 80일간의 남미 여행이 아닌 50분간의 남미 여행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Maybe she bringing his. 먼저 이가수 폭포를 경험하는 7가지 포인트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헬리스로 헬리콥터를 탄다. 그 당시 젊은 배낭 여행자들은 $110를 10분 만에 써버리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탱자와 박상이 남미 여행 가서 제일 먼저 한 짓이 그 미친 짓이었지요. 둘째, 브라질 포스도 이가수 트레일을 걸으면서 세계 최고의 폭포를 감상합니다. 2시간이면 족합니다. 여행 날짜를 줄이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측만 구경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날짜 수가 모자라면 어쩔 수가 없지만 기왕이면 브라질 측, 아르헨티나 측 다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탱자, 빅토리아, 나이아가라 이가수 다 본 결과 이가수 하나가 나머지 둘 합심보다 더 굉장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이 이가수를 보고 아이고 우리 가있은 나이아가라 하고 한숨을 쉬었다는 일화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세계 최고의 폭포를 보고도 실망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폭포의 특성상 아무리 위대한 이가수 폭포라도 건기에 물이 줄어들면 볼품없을 수도 있지요. 지금 이 모습은 2010년 12월 31일 브라질 포스도 이가수 트레일에서 본 모습입니다. 우기 전에 가면 날씨는 좋은데 폭포가 볼 게 없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접근이 제한되는 곳이 있고, 비 맞으면서 폭포 구경하기도 그렇고 쉽지 않죠. 어떤 여행이든지 날씨를 비롯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큰 폭포를 보기도 전에 이것만 보고도 탱자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폭포를 복사해서 여기저기 갖다 붙여놓은 것 같지 않나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풍경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구나 싶었습니다.
80일간 남미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여러 번 보게 되는데요. 탱자와 박상이 80일 동안 피똥 싸면서 구경한 기막힌 광경을 여기서 50분 만에 다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는 크게 보면 폭포가 일직선으로 한 덩어리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과수 폭포는 이게 다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폭포가 수십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Ah, isso ali que eu gostava de não tinha coragem? 지금 탱자가 서 있는 곳은 브라질이고 보이는 곳은 아르헨티나 쪽입니다. 헬기는 브라질에서 뜨고 나머지 액티비티는 모두 아르헨티나 쪽에서 있습니다. Eu passava no corredor assim. 이과수 폭포는 즐기는 세 번째 방법은 제트보트 타기입니다. 그 당시 $50 주고 보트를 타면 저 폭포 앞에 쑥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범람을 하면 이것도 못하겠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을 따로 내어야 하는 것이라 시간이 없거나 돈이 관건인 젊은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습니다. 탱자인이 이때 나이가 40대인 관계로 시간이 문제지 돈은 문제가 아니었지요. Ah, eu acho que nós vamos fazer igual com eles lá.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한번 두고 보입시다. Só vem daqui, hein? 저 뒤에 아르헨티나 쪽 산책로가 보이죠? 이제 브라질 이과수 폭포 트레일 끝에 왔습니다. 폭포를 앞에서 구경할 수 있는 인공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금기에 오면 앞에서 봐도 볼 게 없고 폭우가 내리면 산책로로 물이 범람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탱자가 갔을 요 당시가 가장 적당한 때였지요. 이과수 폭포를 즐기는 네 번째 방법은 아르헨티나로 넘어와서 폭포 공원 안에 들어와서 기차를 타고 30분을 타고 올라가 1km를 걸어야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악마의 목구멍입니다. 디아블로라고도 하죠. 정신없죠. 이 자리에 한번 서고 나면 이후 세상 모든 폭포 구경이 평생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이슬란드 굴포스를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물론 탱자의 전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세계 3대 폭포에 이어 4대 폭포를 끼워 넣으라면 빅토리아 나이아가라 이과수에 이어 굴포스를 넣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라 세계 4대 폭포라 하는지 한번 안 볼 수가 없죠. 2014년 8월 초 아이슬란드 굴포스 입구입니다. 이 장대한 폭포 구경이 무려 공짜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다는 뜻이죠. 탱자 이 장면을 보고서 맨 처음에 떠올랐던 것이 영화 프로메테우스의 첫 장면이었죠. 하지만 탱자의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첫 장면 촬영지가 아이슬란드란 맞는데 굴포스가 아니고 데티포스라는 또 다른 폭포이더라고요. 세상에 한 나라 안에 이런 폭포가 하나 가진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이런 폭포를 또 있다는 말입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자, 이제 다시 이과수 폭포로 돌아와서 이과수 폭포를 즐기는 다섯 번째 방법은 아르헨티나 푸에르토 이과수 하이트레일 전망대를 걷는 것입니다. 폭포 위 하이트레일에서 로우트레일 엔드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제 6번째 뷰 포인트는 로우 트레일 트레킹입니다. 그리고 7번째 방법은 산마르틴 섬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이가수 폭포의 모습입니다. 산마르틴 섬은 아르헨티나 쪽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약간만 물이 많아져도 배가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려면 역시 운이 좋아야지요. 실제 아르헨티나 푸에르토 이가수 쪽에서 즐길 수 있는 로우 트레일, 하이 트레일, 디아블로, 제트보트 탑승, 산마르틴 섬 전망대 이 5가지를 하루 만에 다 즐기기 어렵습니다. 아르헨티나 쪽만 해도 최소 2일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산마르틴 섬 전망대가 보이죠. 우와, 저기 서면 정말 짜릿할 것 같지 않나요? 탱자와 박상은 브라질 포주도 이과수 하루, 아르헨티나 푸에르토 이과수 3일 해서 마쿠코 트레일 트레킹까지 즐겼었지요. 다시 간다 해도 이때처럼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놈은 이가수 국립공원의 마스코트인 너구리 비슷한 꾸아띠라는 동물인데요. 밥 먹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샌드위치건 핫도그건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탱자도 이날 점심을 이놈들한테 상납을 했었지요. 이제 이가수 폭포를 떠나 엘 칼라파테로 갔는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페리토 모레노 빙하 미니 트레킹을 하게 됩니다. 탱자 2020년 현재 시점으로 3곳의 빙하를 총 4번 경험했는데요. 캐나다 아사바스카 빙하 설상차 2번 탔고, 아르헨티나 페리토 모레노 빙하 트레킹 1번 했고, 아이슬란드 요쿨 살롱 1번 구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시시했던 경험은 설상차 타고 아사바스카 빙하 올라가는 것이었고요. 딱 15분 만에 끝이 납니다. 가장 놀라운 경험은 아이슬란드 요쿨 살롱이었습니다. 요쿨 살롱 보기 전에는 이 페리토 모레노 빙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쿨 살롱을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해놓으니 요쿨 살롱도 한번 구경하고 와야겠네요. 자, 아이슬란드의 신비 요쿨 살롱 대령했습니다.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제 다시 모래나 빙하로 돌아가 볼까요? 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빙하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 전망대 투어를 마치고 점심시간을 주고 배를 타고 빙하 트레킹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저 멀리 사람들이 빙하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저기 보이죠? 탱자와 박상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않고 그냥 굶었습니다. 아마 돈 아끼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가 전혀 안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먹방 여행이 대세라 굶고 여행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이 당시만 해도 굶기를 밥 먹듯이 했었습니다. 빙하를 걷고 또 걷고 빙하 안으로 엄청 들어온 것 같은데 되돌아보니 겨우 요 정도 들어왔네요. 트레킹이 끝나면 빙하를 깬 얼음으로 언드락이라는 양주 술을 만들어 줍니다. 방송에 많이 나온 장면이죠. 탱자 점심을 굶은 데다가 공짜라고 안 먹던 낮술을 2잔이나 마셔서 얼굴이 벌개져서 숙소로 돌아갔었습니다. 술을 붓고 있죠. 이날 이후 탱자의 술 철학이 술은 역시 빈속에 마셔야 약발이 최고라는 그렇다는 말이죠. 미니 트레킹이 있은 바로 다음 날 잊을 수 없는 남미여행 세 번째 이야기 웁살라 빙하 크루즈 투어를 했습니다.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루즈 승객 중 동양인은 탱자와 박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 럭셔리했죠. 모델인지 일반인인지 모르겠는데요. 해외여행 가면 간혹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웁살라 크루즈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배에 타고 구경하는 게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니 조금 지루하더군요. 후회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신의 한 수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가게 되어도 시간이 남지 않으면 웁살라 크루즈 투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여행의 기억은 절대 후회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이날도 사실 배 위에서 하루 종일 굶었고요. 탱자 빙하바람 맞고 머리에 한기가 들어서 벨멀미로 누워있는 것으로 투어를 끝을 맺게 됩니다. 다음날 드디어 파타고니아를 맛보게 됩니다. 엘 칼라파테에서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엘 찰텐에 도착해서 평지길을 2시간을 걸으면 호숫가에서 이런 멋진 풍경을 보게 됩니다. 엘 찰텐은 정말 하루만 구경하고 돌아가기에는 아까운 곳이었는데요.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아이러니하죠. 80일 중 단 하루를 더 낼 수가 없다니 말입니다. 평소 걷는 것을 그다지 즐기지 않으시면 그냥 여기서 쉬다가 오후 6시 버스 시간 맞춰서 되돌아가도 됩니다. 해발 3,700m 엘 피츠로이는 몇 년간 노스페이스 광고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본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딱 보면 어딘지 알 수 있는 이런 독특한 모양새가 있어야 진짜 특급 여행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잊지 못할 남미 여행의 추억 5번째 이야기. 드디어 탱자가 그토록 꿈꾸던 그곳 칠레 파타고니아의 핵심 또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 W 트레킹을 위해서 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배를 타고 파이네그란데 산장으로 가기 위해 페오에 호수 선착장에 왔는데 배가 1시간 뒤에나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에 탱자는 안절부절 못하는데 백인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평온하게 기다립니다. 빨리빨리에 길들여진 한국인의 습성이 이런 남미 여행에서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구름을 잘 보십시오. 탱자의 경험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름이 있는 곳이 남미 파타고니아입니다. 드디어 30분 정도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데요. 이것만 하고 돌아가도 후회가 없다 생각할 정도로 파타고니아의 풍광이 아름다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웁살라 크루저를 탄 것보다 이때 30분이 더 기분이 좋았지요. 확실히 박상의 소니 카메라가 색감이 좋지요. 도착하자마자 그레이 빙하 트레킹을 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은 노르덴스크 요르트 호수가를 트레킹을 합니다. 하늘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구름이 한꺼번에 떠 있을 수도 있나요? 바람의 고향 파타고니아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거센 바람으로 호수 표면에는 물보라와 함께 무지개가 일어나고 있고요. 하늘에는 여러 장의 사진을 겹친 듯한 신기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다시 가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W 트레킹 마지막 또레스 봉우리를 구경하고에 평소 소원이던 W 트레킹을 마치고 나탈레스로 돌아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 마을이 봉쇄가 되어서 교통수단이 마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전 세계 관광객 300명 정도가 나탈레스에서 5일간 응유가 되어 있었고요. 이 중 30명 정도의 한국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한국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했다는데 결국 한국 정부는 그때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도 일본이라는 아버지가 있고 미국 사람도 미국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만 버려진 고아 같은 느낌이었죠.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평생 잊지 못할 남미 여행의 추억 6번째로 적십자 난민에 대해 5일간 적십자 회관 바닥에서 자고 구호 식량을 얻어먹었던 일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닷새를 이렇게 적십자 난민으로 지내다가 걸어서 탈출했습니다. 차 타고 30분 온 길을 6시간 걸어서 실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고생해서 칠레 탈출을 해서 다시 아르헨티나를 탈출해서 산페드로도 대 아타카마에서 3가지 투어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투어가 물에 뜨는 연못 라구나 세자르 투어였는데요. 잘 보시면 수영을 안 하고 그냥 물에 떠 있습니다. 수영 못하는 일명 쇠망치 탱자, 이스라엘 사해에 가야 물에 뜰 줄 알았는데 남미 여행에서 최초로 물에 떠봤습니다. 산페드로 마을은 작았지만 워낙 놀거리가 많아서 좀 더 오래 있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요. 탱자가 산페드로에서 경험한 라구나 세자르 일몰 투어, 새벽 간헐천 투어, 달의 계곡 투어 중 굳이 한 가지를 고르라면은 난생 처음 물에 떠 있어 본 라구나 세자르 투어를 꼽을 것입니다. 산페드로에 다시 가도 제일 먼저 라구나 세자르 투어를 해보고 싶습니다. 탱자가 산페드로에서 두 번째로 한 투어는 새벽 간헐천 투어였습니다. 사막 지역의 특성상 해가 지면 영하로 내려가고 한낮은 30도를 넘다 보니 모든 투어가 새벽에 시작해서 오전에 끝나든지 아니면 오후 해질 무렵 시작하든지 했었지요. 공부하러 새벽 4시에 일어나라면 못 일어날 낀데 놀러가러 일어나라 하니 새벽 2시나 1시에도 일어나지더군요. 낮에는 반팔에 반바지 샌들로 다니지만 저녁이나 새벽은 구스다운 패딩과 두꺼운 양말을 신고 나오지 않으면 얼어 죽기 십상입니다. 이 새벽 간헐천 투어는요, 글쎄요, 다시 하고 싶을까요? 사실 썩 그리 감동적인 투어는 아니었지만은 이 노천 온천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탱자가 장난삼아 궁둥이를 한번 깠는데 나름 반응이 좋았다는 믿거나 말거나죠. 증거가 있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증거 사진입니다. 탱자의 궁둥이에 반해서 몰려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간에 이 아가씨는 탱자의 궁둥이에 반했다는 소문이. 세 번째 다르계곡 투어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동영상이 없네요. 나름 괜찮기는 했지만 삭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라파즈 다르계곡 투어는 못 해봤습니다. 이렇게 산페드로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세계 투어를 마치고 드디어 진짜 남미 여행의 증수로 불리는 우유니 소금사막 투어에 들어갑니다. 잊지 못할 남미 여행의 추억 8번째 이야기, 드디어 2박 3일의 우유니 소금사막 투어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거 하나 하려고 남미 여행을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투어 차량이 출발하고 난 뒤에 맨 처음 차를 세운 곳입니다. 지금은 기억이 희미하지만은 몇 곳의 이름은 그래도 잊지 않습니다. 라구나 베르데, 푸른 호수라는 뜻이죠. 별로 푸르지 않나요? 자,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은 호수가 녹색으로 변하면서 비누 거품 같은 포말이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해발 4,400m에 있는 이 호수가 녹색을 띠는 이유는 물속에 포함된 마그네슘, 칼슘, 납, 비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태우고 온 사령구동 승합차가 저기 보입니다. 그 다음 도착한 여기는 노천온천 지역입니다. 탱자는 수영 팬티를 입고 가지 않아서 그냥 주변만 둘러보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옷 벗고 옷 입고 하기가 싫어서 그냥 안 했는데 테마 기행이나 방송에서 볼 때마다 내가 왜 그때 온천물에 안 들어갔지 하고 후회가 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용암지대라는 곳을 잠시 구경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이런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곳은 세계 각국에 많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말고는 다 한 군데씩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우유니 소금사막 근처의 용암지대가 뭐가 특이할까요?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점이 보이십니까? 보이나요? 예, 전혀 울타리가 없이 그냥 구경하다가 넘어지면 빠져 죽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해마다 몇 명씩 빠져 죽는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쯤은 울타리가 쳐져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순간 중심을 잃고 엎어질 뻔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2일째 새벽에 붉은 호수 라구나 꼬로라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해발고도 4,200m나 되는 곳이라 고산증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다음날 아침 차에 올라 비몽사몽간에 차에서 내려 잠시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라구나 혼다라는 곳인데요. 라구나 혼다는 자료가 잘 없어서 최근까지 잘 모르고 있다가 방금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하트 모양 호수라고 하네요. 하트 맞나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저기 하트 보이네요. 우유니 승합차 투어는 6명 3팀이 탔었는데요. 프랑스 여여 커플, 캐나다 남녀 커플, 그리고 대한민국 남남 커플. 아마 백인들은 동성 커플이 많다 보니까 탱자랑 후배 박상도 동성 커플로 보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미 여행을 가보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동물들이 남미의 신비감을 더하게 됩니다. 홍학, 페리칸, 이구아나, 그리고 알파카, 야마, 비꾸냥 등 낙타과 동물들이죠. 홍학은 우리나라 비둘기의 비견대고요.
페리칼은 갈매기 같고요. 이구아나는 남미의 깨구리 정도로 흔하게 보입니다. 이게 혹시 신부의 비꾸냐 아닌가요? 그중 홍학은 탱자를 별로 감동시키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탱자는 이미 2006년도 아프리카 케냐의 세계 최대의 홍학 서식지인 나꾸루 국립공원에서 분용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홍학 집단지를 구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것이라도 먼저 본 것에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비꾸냐기란 동물이 남미에 있는지는 여행 당시에는 몰랐었고요. 세월호 유병은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비꾸냐 털로 만든 로로피아나라는 1000만원짜리 옷을 입고 있었다 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비꾸냐를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2006년 가을 나꾸루 국립공원 홍학대의 모습입니다. 이걸 봐놓으니 남미 여행 때 몇 마리씩 몰려다니는 홍학은 시큰둥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있고 저 멀리 바다에 섬이 떠 있는 것 같죠? 신기루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달려가도 바다도 호수도 보이지 않고 버썩 마른 소금 호수만 있을 뿐입니다. 드디어 우유니 소금사막 2박 3일 투어 중 마지막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우유니 소금사막 중앙에 있는 물고기섬 입구에 도착해서 올라가기 전에 입장권을 끊고 있는 중입니다. 입구에 있는 라마 새끼 2마리가 있더군요. 정말 귀엽죠? 뭐 먹노? 자, 이 세상 모든 여행자들이 죽기 전에 제일 가보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곳입니다. 남미 여행에서 마추픽추를 가장 가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 100이면 100, 40대 이상이었고요. 40대들은 우유니 소금사막이 뭔지 아무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 당시에 이미 20대들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하나같이 우유니 소금사막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뭐 다른 더 좋은 게 생겼는가요? 3,000원 정도 하는 입장료를 내고 물고기섬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숙연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새벽 4시라서 그렇습니다. 잠이 덜 깬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해발 3,600m 고산지다 보니까 고산증 때문에 무기력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세 번째. 그토록 그리워하던 곳에 왔는데 원하던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하제일경이라 불리는 우유니 소금사막은 날씨가 좋은 건기가 아닌 우기가 관광 성수기입니다. 특이하죠? 한국에서 겨울에 남미 여행을 주로 떠나는 이유가 한국의 겨울이 남미의 여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미의 여름이 우기이며 우기의 우유니 소금사막을 가야 이런 모습이 아닌 하늘의 모습이 그대로 땅에 반사된 지상 최대의 거울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거 보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죠. 하지만 며칠 동안 비는 오지 않았고 여행 중에 맑은 날씨가 이렇게 원망스러워 보기는 처음이었죠. 이것 역시 오직 남미 여행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체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이 80일간의 남미 여행은 허락하시되 우유니 거울상은 안 보여주시려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차가 소금물 웅덩이에 빠져서 3시간 동안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딱 하루 허락된 날인데 그날 차가 이렇게 처박혀서 꼼짝을 못하게 되다니 말입니다. 탱자 이때도 고산적으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차를 빼내는데 이를 돕지도 못하고 3시간 동안을 주저앉아서 그냥 구경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소금사막 투어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같이 3일을 지냈던 일행들이 침울한 가운데 작별 인사를 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후배 박상은 내일 하루 투어를 더 하자고 하더군요. 그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정지된 화면이 아닙니다. 차가 우연히 소금사막을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밤새도록 비가 내리더니 하루 만에 땅과 하늘을 구별할 수 없는 풍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금도끼, 은도끼를 한꺼번에 다 얻은 나무꾼이 다름 아닌 탱자와 박상인 것이죠. 자, 잘 보십시오. 이미 탱자가 유튜브에 올렸던 장면이지만은 정말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저기 뭐 점이 하나 생기고 있죠. 놀랍게도 오늘 같은 날은 없던 버스가 생긴다고 합니다. 투어 차량을 구하지 못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종의 전세 버스인 셈이죠. 차 한 대가 달려오네. 이 장면을 볼 때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는 물 위를 달리는 기차가 나오죠. 지금도 영상을 잘 보시면 탱자만큼 섬에서 멀리 걸어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섬 바로 앞과 섬 위에서만 뽁닥거리고 있죠. 탱자도 오늘 처음 여기에 왔으면 이렇게 멀리 걸어 나와 볼 생각을 못 했을지 모릅니다. 발이 고생한 덕분에 더 멋진 풍경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어제의 모습입니다. 어제 물고기섬 정상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다음날 물고기섬 정상입니다. 탱자가 다시 남미 여행을 가도 또다시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흥분이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이날 이후로 누군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인가 누가 물어오면 주저없이 바로 이날이라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리는 잊지 못할 남미 여행의 추억 그 9번째 이야기는 하늘로서 티티카카 이야기입니다.
멀미와 고산증을 겪어가며 코파카바나에 와서 저녁 노을을 보려고 티티카카 호숫가로 나갔는데요. 노을 대신 신비한 무지개 같은 장면을 목격했었지요. 탱자와 박상이 티티카카 호수에서 한 투어는 유일하게 딱 하나였습니다. 티티카카 호수에 있는 작은 섬, 태양의 섬 트레킹이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태양의 섬을 밟지만 숙박을 하지 않고 대부분 트레킹만 하고 가버리다 보니 수많은 관광객에도 불구하고 섬 사람들은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람직한 여행은 내가 그 지역을 여행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탱자도 다시 티티카카에 가면 꼭 태양의 섬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정말 귀엽죠? 어이구 귀여워라. 물론 돈 없는 젊은이들 배낭여행객은 어쩔 수가 없지만 탱자같이 나이도 잡술 만큼 잡섰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여행지 가서 밥도 사 먹고 쇼핑도 하고 내가 다 했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꼰대들의 로망 마추픽추가 나옵니다. 하지만 젊은 배낭여행자들은 마추픽추가 아닌 와이나픽추가 목표지요. 어젯밤 쿠스코에서 기차 타고 밤 11시 반에 아구아스 갈렌테스에 도착해서 3시간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배고픔과 소변을 참아가며 줄을 서서 마추픽추 올라오는 두 번째 버스를 타고 하루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와이나픽추 입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오줌 누러도 못 가고 2시간 동안 메페소 앞에서 줄을 서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여행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을 했었지요. 마추픽추는 탱자가 별로 가보고 싶은 곳이 아니었음에도 가보니 역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 할만하구나 싶었습니다. 와이나픽추는 얼마나 길이 가파르고 경사가 높았던지 네 발로 기어 오르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오금이 쪼려서 몇 시간 동안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이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 마추픽추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다가 발 한번 잘못 디뎌서 굴러떨어지면 어이구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드디어 와이나픽추 꼭대기에서 구름이 그치길 2시간을 기다려서 마추픽추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자유여행이 아니면 이런 장면을 보기가 어렵죠. 사실 우유니 소금 사막을 보기 위해 우기의 남미 여행을 오지만 남미가 우기라는 것이 페루 마추픽추에 와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됩니다. 쿠스코에서 마추픽추 오는 도로가 무너져 며칠 동안 오가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여행 기간이 짧은 여행자에게는 서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날도 셔틀버스가 올라가는 유일한 이 길이 계속 비에 무너져서 보수공사를 수시로 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 줄을 서면은 와이나픽추에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서 와이나픽추 오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더군요. 미리 신청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남미 여행의 특성상 몇 날 며칠에 여기에 올지 장담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차선의 선택은 몬타냐 마추픽추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조금 전 탱자가 서 있었던 와이나픽추고요. 이곳은 따로 인증서 없이 그냥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잊지 못할 남미 여행의 추억 11번째 이야기는 남미 여행 중 마지막 트레킹이었던 페루 와라즈 근교 와스카란 국립공원의 육구 호수와 산타크루즈 트레킹 이야기입니다.
왜 하필 6구 호수냐고요? 호수가 워낙 많아 일일이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번호를 붙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산타크루즈 트레킹 때는 4,800m 고지를 넘었는데도 이미 고산 적응이 되어 있어서 힘들지 않았던 것은 좋았는데요. 이때 역시 우기이다 보니 비를 엄청 맞았었습니다. 남미 여행을 할 때 이곳만 따로 우기가 끝나고 4월달쯤 되어서 한 번 더 와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남미를 벗어나 중미에 들어섰습니다. 여행의 막바지에 박상과 탱자는 휴식을 선택했습니다. 여행이 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행이 길수록 시간당 경비는 줄어들지만 피로는 계속 쌓이게 되지요. 그래서 기왕이면 등산, 트레킹 등 힘든 일정은 초반에 하고 여행 말미에는 휴양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탱자와 박상이 고민 끝에 베네수엘라 테푸이 트레킹을 포기하고 선택한 곳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였습니다. 좋죠. 물을 무서워하는 탱자가 유일하게 몸을 담궜던 해변인데요. 뚫룸이라는 유적지 안에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타일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영 팬티를 미리 입고 가든지 아니면 그냥 구석에 가서 벗고 입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여자들의 탈의 장면을 수시로 목격하게 되지요. 아이고 좋겠다 이놈들아. 유적지가 뒤에 보이죠? 하겠네. 또 하나의 구경거리가 바로 해변에 돌아다니는 이구아나입니다. 제가 이구아나를 남미의 깨구리라고 했는데 깨구리 치고는 조금 징그럽나요? 근데 이게 물어 뜯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건드리면 건드려도 대부분 도망가게 되어 있고요. 아주 얌전하고 안전합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지요. 여기도 꼭 한번 다시 더 가보고 싶은 장소입니다. 정작 칸쿤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 묵으면서도 칸쿤 앞바다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캐리비안 베이에 가보셨나요? 탱자는 용인 가짜 캐리비안 베이에는 못 가봤지만 진짜 멕시코 캐리비안 베이에 가봤습니다. 여기가 셀하 해상공원이라는 곳인데요. 7만원 정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스노클링, 뷔페, 음료, 맥주 모든 것이 하루종일 공짜입니다. 안 가면 바보죠. 9시 반인가 들어가서 저녁 6시 정도 폐장할 때까지 아침, 점심, 저녁만 먹고 나와도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인조 풀장이 아닌 땅이 갈라져서 생긴 안전한 자연 풀장에서 하루 종일 스노클링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탱자 다시 유카탄 반도에 가면은 셀하 공원, 스칼렛 공원, 익스플로라 모두 다 가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고. 스노클링 들어가기 전에 일단 공원을 한 바퀴 삥 돌았는데요. 여기가 공원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죠. 왼쪽이 공원이고요. 오른쪽이 바다입니다.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은 힘들고 걸으면 안 힘들고 그래. 내 경험상으로 그런 것 같은데. 황마당 같이 생기셨는데.
똑같아. 내가 전어 땐가 그것들이다. 이거라. 이거 봐라. 정말 신기하죠. 스킨스쿠버를 해야만 볼 수 있었던 것 같은 것들을 그냥 서서 봅니다. 그나마 방어 땐가 전어 땐가 하는 것들. 예, 흔들린다. 아, 신기하다. 이제 코즈멜 섬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탱자가 유카탄 반도에 있는 일주일 동안 세 섬을 갔었는데요. 그중 유일하게 1박을 한 곳이 이곳 코즈멜 섬입니다. 섬의 크기를 가늠할 때 렌트카 회사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섬이 작으면 렌트카 회사는 없고 대신 골프카트를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섬을 걸어서 한 바퀴 돌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걷다가 섬의 크기를 잘못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 택시 타고 원점으로 돌아와 24시간 렌트카를 빌려서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섬의 북쪽 끝에 도착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오소리같이 생긴 이놈에게 과자를 주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탱자 손. 착하게도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도 과자를 좀 나누어 주더군요. 덕분에 이 오소리같이 생긴 놈을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야생동물에게 소금기 있는 과자를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 그냥 이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다시 가도 또 이놈들을 볼 수가 있을까요? 탱자와 박상이 두 번째 들린 섬은 지금도 정말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홀보슈 아일랜드라는 곳입니다. 정말 탱자가 지도에 쌀알 만한 점 하나를 보고 여기 가고 싶다 하니 박상이 운전해서 데려다 주더군요. 정말 잘 키운 후배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요. 이제 잊지 못할 남미여행의 추억 13번째 쿠바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쿠바는 신용카드 사용도 안 되고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정말 신비의 나라였지요. 골목에서 자기네들끼리 춤추고 있는 이 아이들한테 춤 한번 춰봐라고 한마디 하니 정말 열심히 춤을 추죠.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 덕분에 쿠바도 개방이 되어 많이 상업화가 되어서 여행하기는 좋아졌지만 이러한 순수한 모습은 또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탱자도 박상도 쿠바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곳인데요. 몇 년 전 박보검 송혜교의 남자친구라는 드라마 첫 회 쿠바 아바나의 말레콘 비치가 나오는 것을 우연히 보면서 쿠바에서의 일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잘생긴 배우 두 명과 이 멋진 쿠바를 배경으로 그렇게 재미없는 드라마를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뭐 현빈 박신의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도 그에 못지 않았고요. 트리니티에서 나름 가장 신나는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레게 머리를 한 흑인 총각이 여자를 바꿔가면서 춤추는 것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탱자 그래도 명색이 한때는 댄스에는 일가견이 있었었고 이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특 A급 알레스킨 댄스홀에서 1년을 댄스 스포츠 수련을 했었는데 라틴 댄스의 본고장 쿠바에 가보니 탱자 춤 헛배웠다 싶더군요. 레게머리 흑인 총각은 곱새등이처럼 허리를 구부린 것 자체가 스포츠 댄스의 기본을 무시한 자세인데 정말 멋지게 춤을 잘 추더군요. 보시다시피 힘들린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기본이고 나발이고 간에 잘 추고 즐기면 장땡이다 라는 그 말이죠. 탱자는 항상 세상에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탱자가 외국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면 백인이라면 북유럽 금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고요. 흑인이라면 쿠바 흑인 여인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 이후로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될 리야 없겠지만 말입니다.
쿠바의 휴양지 트리니티에는 앙콘비치라는 유명한 해변이 있는데 하루를 거기서 보냈습니다. 이때 탱자의 수영 팬티가 구멍이 나서 쏙살이 보였었는데요. 그 덕분에 쿠바 아가씨들이 내 쏙살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역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렇게 하야 아쉬움을 남긴 채 쿠바 여행은 끝이 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오기 하루 전날 여인의 섬 이슬라 데 무에레스 당일 투어를 다녀옵니다. 아마 멕시코 깡꿍으로 신혼여행을 가신 분들은 대부분 이 섬을 가보셨을 겁니다. 제일 대중화되어 있는 섬이죠. 탱자 다음에 멕시코 깡꿍을 다시 가게 되면은 이 섬에도 하룻밤을 자보고 싶습니다. 한 바퀴 쭉 돌고 나오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011년 이 당시 남미 여행자들에게 가장 논쟁거리 또는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바로 아마존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였습니다. 탱자는 볼리비아 루레나밖에 아마존 보트 투어 1박 2일을 했었는데요. 그냥 당일치기에서 이 황금 원숭이만 보고 나오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 아나콘다 체험, 분홍 돌고래 체험, 피라냐 낚시 해보기 등을 하는데요. 이걸 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평생 한국에서 물린 모기만큼 더 많은 모기에 물리게 되어 있지요. 조금 있다 보면 관광객들이 장화에 우비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 있는데요. 왜인 줄 아십니까? 모기에 물리다 지쳐서 아예 모기한테 안 물리려고 지옥 같은 더위를 택한 것이지요. 몇 년 전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 방송이 엄청 인기를 얻으면서 남미에 갔다 오면 아마존에 가봤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건 다큐멘터리일 뿐이고요. 일단 아마존에 다녀오는 순간 그 이후로는 온몸의 모기 자국을 피가 나게 긁으면서 여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탱자 1홍이 묵은 숙소에는 전용 악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야생 악어인데 특정 시간에 먹이를 주기 시작하자 그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람보라는 별명의 현지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악어쇼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이따 악어 입이 닫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입에 물리면 작살 나겠죠? 자, 이제 80일간의 남미 여행이 다 끝났습니다. 1시간 만에 1000만원짜리 여행을 다 하셨으니 여러분은 석 달을 벌었고 1000만원 세이브 하셨습니다. 자투리 영상 조금씩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미 여행에서 만난 페리칸들은 왜 하나같이 그리도 불쌍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이 페리칸은 관광객들이 주는 물고기를 받아 먹는 것이 자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들 주변에서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